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온유2는 빼고요. 이 아래 제목만 읽어주세요. 시작. 빠른 판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우리는 이제 온유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으면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울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증거를 통해 결론을 유추할까요?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뭐 이건 일종의 함정이죠. 둘 다 하니까 인간이. 근데 그냥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린 굉장히 이성적이고 우리는 충분히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는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이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경험하실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잘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걸 처음 봤을 때 안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맛있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약간의 거짓말이긴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 맛은 없습니다. 맛있어, 먹어봐. 야, 안 먹어보죠. 먹어보고 생각해봐. 해도 먹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증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익숙하다면 분명히 먹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경험하기 전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뭐 신입생이라고 하기도 이제 뭐한 이제 1학년 학부모님도 계시고 좀 오래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주변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름 정해졌을 텐데요. 그거는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좀 이렇게 인상이 오는 것 같아요. 탁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스타일 까칠하다니까. 그분 진짜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보는 순간 결정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그 사회극이라고 있어요. 사회극 연습을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다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텔레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부모님께 잘할 것 같은 사람 어깨에 가서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손을 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탁 손을 얹으면 이렇게 쭉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그런 활동을 하면 여러분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누군가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많은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얹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얹어요. 그래서 앞 사람에게 확인하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결정했던 것과 실제 사실하고 상관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인간은 결정하라고 하면 바로 결정해. 왜냐하면 이미 본 순간부터 느낌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애들이 제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 주죠. 그냥 싫은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은 주로 그냥 싫어하고 주로 그냥 좋아해. 이유는 뒤에 따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행동을 하고 나서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논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BS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EBS 말고도 이 실험은 많이 했던 실험이에요. 쇼윈도우에 한 남자를 이렇게 이게 허름하게 입힌 게 아니라 평소 그 평소 옷을 입고 오라고 했대요. 이분은 대형 언론사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연봉 높게 받고 괜찮으신 분인데 평소에 이렇게 입으신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얻고. 그래서 이제 쇼윈도에 이렇게 있으라고 하고 여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자들에게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거 같고 남성으로서 성적인 매력은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뭐 공장, 노동자, 음식점, 만두가게에서 일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을 지금 좀 안 좋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남자로서 매력 지수는 0점에서 2점이다. 그 뭐 이 빵점 막 하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분이 이제 슈트를 차려입고 같은 장소에 다음 날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변호사, 의사, 갑부치, 아들, 대기업 등에서 일할 것 같고 남자의 점수는 9점에서 10점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 한번 소개해주면 만나보실 의향 있으세요? 했더니 여자분들 표정이 발그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있을 때는 표정이 안 좋았어요. 만두가게? 실제로 여러분 이 두 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자마자 판단하는 거예요. 만나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남자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 성격이 맞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성격이 좋아 보이고 여긴 성격이 나빠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격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본 순간 결정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게으르고 문제가 있고 나쁘고 폭력적이고 별의별 소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은 안 맞네. 성격이 안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실체를 알게 되지만 많은 사람은 먼저 판단하고 상황을 나중에 파악해요. 그리고 첫 판단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판단이 바뀌면 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뭔지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좋으면 이유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저런 사람은 내 생존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초두효과 실험은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그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걸 A와 B를 준 다음에 당신이 이 사람을 채용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떠한 것 같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A 그룹은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러다, 질투심이 많다. A 그룹 읽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할 일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B 그룹은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지적이다. B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A하고 B하고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내용이 같아요. 뭐만 달라요? 순서만 달라. 근데 사람이 처음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면 같은 내용인데 괜찮은 인간이야. 고집이나 질투심조차도 근면하고 똑똑한데 사용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근면이나 지적인 걸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할 것 같은 거죠. 인간이 빨리 판단해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빨리 판단하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이론이 있는데 브래드포트는 인간의 뇌를 통해서 인간이 빨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그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위기가 닥치면 스트레스가 오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 생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투쟁할 거냐 도피할 거냐, 싸울 거냐 피할 거냐를 빨리 결정하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존과에 유리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사자가 딱 나타났다. 근데 딱 본 순간 사자를 처음 봤어도 도망가거든요. 인간은 이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 뇌가 판단해서 도피 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판단하면 사자를 보면 사자한테 다가가 가지고 한번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어이구 무섭네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미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걸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를 빨리 판단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브래드포트가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현대인은 이게 인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에서 사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긴박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스트레스가 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습성대로 싸우거나 도망갈 생각을 확 한다는 거죠. 당연히 자연 속에서 우리가 더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게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오류의 가능성보다 빨리 판단하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생존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생존에 불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오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얘들아. 그럼 애들이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신음소리 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지금 여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 때문에 다치거나 그 말 때문에 큰일 나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이들 가운데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왜 수업 시간 쓸데없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수업이나 하지. 그렇죠. 화가 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투쟁하려는 아이들이고 도피하려고 하는 집에 가고 싶다 진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자기 자신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는 화가 나거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스트레스 상황을 모면시키고 싶죠. 아이들하고 있다가 보면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날 때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이제 온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본능 때문에 위기라고 판단하고 두 가지 중에 딱 결정해요. 투쟁하거나 도피하거나. 근데 대부분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주로 도피하기보다는 투쟁하시죠. 그래서 성질을 겁나 내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소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등치도 크고 빨리 하고 싶어도 소거가 안 되잖아요.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어렸을 때는 일어나는데 큰 애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뭐 이러면 이제 아휴 이러면서 이제 도피로 이제 아휴 설거지 막 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괜히 접시에 투쟁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친구의 눈빛이 이상한 것 같대요. 쟤 이상한 것 같아. 뒤에서 내 욕하나 봐. 진짜 학교 다니기 싫고 막.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애들이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걔 눈빛이 이상한 거야. 그냥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결정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다고 우리 존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빨리 처리할 것으로 접수해 버리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 그게 도피 반응이라는. 걔가 날 이상하게 봤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걔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미워한다, 확실한다. 이게 결론 짓죠. 어이없어요. 근데 얘가 결론 짓잖아요. 그럼 다음에 얘는 별 생각 없이 야 놀자 했는데 결론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얘가 표정 안 좋거든요. 그럼 얘는 아무 생각 없던 얘가 나 미워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일이 커지는 거죠. 투쟁 도피 반응의 연쇄가 실제로 야생에서는 효율적인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사회 네트워크를 맺어야 되고 단기 과제가 아니라 장기 과제를 해야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죠. 인간은 빨리 결정해요. 문제는 나의 결정이 곧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연민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빨리 결정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을 필요는 없는데 빨리 결정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해야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장기적인 과제나 오랫동안 맺어야 되는 사회관계에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날 무시하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지 라고 결정 지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장기적인 과제나 사회생활 온유하게 누군가하고 함께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있었죠.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때 정말 속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태원이 그 코스프레를 입는 날이잖아요. 그 헬로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할로윈인데 왜 헬로윈이 됐어요? 그런 거 궁금한데 왜 터키가 투르키예가 됐죠? 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코스프레를 입고 왔는데 경찰이 들어오니까 경찰 복장 입은 그냥 이제 축제 참가자인 줄 알고 왜 우리 보고 비키라고 하냐고 막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취객들하고. 근데 진짜 안타깝죠.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빨리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었을 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뿐만 아니라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뉴스들 중에 살인인데 살인의 동기가 날 무시했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뭔가 계산서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저기 이거 잘못된 것 같은 이거 고쳐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날 무시했다 생각하고 내가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갈 때 나에게 살해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투쟁 도피 반응으로 빨리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빨리 판단하는 걸 너무 굳게 신뢰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생존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직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면 뭐냐? 내가 무슨 생각 떠오르면 아 이게 떠올랐구나 하고 현실을 그냥 관찰해 보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믿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까지는 관찰하는 거지만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후회하는 행동에 노출될 수 있고 온유한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고요. 인간에 대한 연민은 빨리 그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싸웠을 때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야,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빨리 결정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그것은 존재에 대한 연민을 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부를 볼 수가 없죠. 전부를 보는 건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여학생들은 특히 제일 친했던 애가 그 다음에 제일 안 친한 애가 되기도 하죠. 비밀을 나누고 공유했는데 반이 달라지면 비밀을 나누고 공유했던 아이가 다른 애랑 지내는 것도 싫고 나는 내 친구랑 안 놀고 쟤랑 노는 것도 싫어서 욕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쌩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있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외면하고 서로 이제 그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런 관계가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친구 관계 중에 계속 이어지는 친구들 위주로 단짝을 만들고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 형태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인간관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해결하려는 노력은 크게 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광성드림학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예요. 이게 중세의 마을과 같죠. 여러분 중세의 마을에 장원에 한 마을에 영주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동네 사람 이름 다 압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낙인이라도 한번 받으면 평생 그럴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가봤자 외지인들은 노예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잘 살려면 관계가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이 되게 눈치가 발달하는 거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 민폐에 대해 예민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갈 데가 없어서. 직접 공격을 할 거면 칼을 들고 사무라이처럼 승부를 걸어야지 나머지는 다 간접 공격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좁은 동네에 있으려면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정하는 순간 내가 공간이 좁아져 버려요. 쟤 나쁜 애야, 쟤 나쁜 애야, 쟤 나쁜 애야, 쟤 나쁜 애야. 그럼 내가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 제가 저런 건 나쁘지만 그래도 저런 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아 저런 부분은 쟤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저건 해야겠다 하면서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돌아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주어지죠. 그래서 드림학교에서 고등학교 없을 때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 경우에 애가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감동을 했다고 선생님께서 자녀를 보내신 경우가 있었어요. 드림학교 몰랐는데 애를 보고 저렇게 관계에 있어서 쉽게 단절을 안 하고 저런 처음 봤다. 연민을 포기한 순간 일이 쉬워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학교란 공간이, 지금 있는 공립학교란 공간은 단기적 관계잖아요. 1년 1씩 1년씩 보고 중학교 때 딴 데 보고 고등학교 딴 데 가는데, 실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관계들,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드림학교 같은 상황이 돼요.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을 선이라고 규정해서 갈라놓는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가, 힘들어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과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되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죠. 힘든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빨리 판단 들어도 그 판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올라오는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연민으로 바라보고, 그 판단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볼 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샬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를 창시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가 있대요. 첫 번째는 도덕주의적 판단입니다. 빨리 판단하는 거죠.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우리 안에 공유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5번 이상 안 개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공유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뭐냐? 그냥 공격하기 위한 말이죠. 순수하게 공격하기 위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봤자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더 외롭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애는 게을러. 게으르다는 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비교하기, 상대적 평가. 너 정도는 잘한 것도 아니야. 학교에서는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나 이거 잘했다. 와, 내가 1등 했다. 너 정도는 잘한 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한 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잘한 부분도 있죠. 근데 이건 정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서 모욕을 주려는 의도죠. 그렇죠? 내가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 많아, 소용없어. 어떤 친구는 반대로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럼 제가 더 잘해요. 기분이 제가 확 나빠요. 아니, 내가 보기에 잘한다고,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평가했을 때 너가 잘했다고 이번에. 그럼 얘가 성적이 낮은데 이번에 굉장히 잘해서 올라서 교사로서 격려하는데, 얘는 그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90점 안 나오면 잘한 것도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실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대화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한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건데,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인생은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거고요. 남들이 결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놓아버리면 다 남의 탓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군가하고 책임감 있게 대화하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다들 가니까 대학 가야지. 여러분, 이거 정직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가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빼. 그죠? 그 애가 먼저 시작했어. 그래서 너도 했잖아. 근데 그건 빼는 거죠. 친구들이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네가 했잖아. 근데 그건 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참아요? 욕구가 일어나면 인간은 못 참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배니까 참아야지. 선배 아니어도 참아야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빨리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그 사람과의 온유한 관계를 맺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준다. 그래서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특징은 사실을 외면하는 데 있어요. 그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에 우리 드림 공동체 예배를 하면서
그 분열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제가 공동체 예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도록 최대한 지루하고 최대한 오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 설교가 끝나고 초등학생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들었더라고요. 내용을 다 들었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진정 자발성이지 제가 깨달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져야 될 사람이 그럼 있는 거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이유로 갈라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품어야 된다면 갈라져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어떤 사람하고는 갈라져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갈라져도 되는 부분이 이만큼 있고 갈라져서 되지 않는 부분이 이만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걔가 이러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누군가를 갈라서야 되는 사람, 함께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한 사람 안에는요. 품어야 되는 부분, 함께하고 싶은 부분과 갈라서야 되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정직하게 본다는 거, 투명하게 본다는 건 빠른 판단을 통해 정리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런 때때로 내가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느끼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정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 있다는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완벽하게 착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닐 수 있는 거죠. 빠른 판단은 사실을 왜곡해서 생존가를 높이는 형태예요. 인간은 그게 제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죠. 용기가 필요해요.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몰라. 투쟁 도피 반응은 내 생존을 높이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고 천천히 누군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진짜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봤어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를 사실을 기반한 대화로 바꿔봤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본 거니까 너무 이거를 정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거는 뭐 완전히 판단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네가 대신 청소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를 하란 얘기야. 야, 저번에 내가 했으니까 네가 좀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니까 넌 이기적이야 해서 공격해요.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들은 내가 그럼 내가 청소 좀 할게. 내가 이기적이니까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전혀 효과가 없는 말이에요. 그 애는 게을러. 그 애는 최근에 지각을 2번 했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이런 거죠. 비교하기, 상대적 평가. 너 정도는 잘한 것도 아니야. 최근 5경기에서 네가 패가 2번 많아. 남학생들이 엄청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제 섀도우 파이팅이죠. 전혀 근거 없는 싸움인데 내가 축구 더 잘하거든. 아니거든 내가 더 잘하거든. 아무 쓸데가 없어요. 최근에 5경기에서 어떻게 됐냐. 네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최근에 승은 내가 높다야. 그치? 괜히 게임 누가 잘하냐고 막 승부 가는데 쓸데없는 소리죠. 내가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 많아. 나는 지난번 시험보다 평균 5점 올랐어. 이게 정직한 얘기죠. 근데 5점 올랐다고 해봤자 칭찬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저 못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지면 5점 오른 게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공부 못해요. 사실을 봐야 돼요. 애들이 그 진실을 못 보고 계속 섀도우 파이팅을 하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마음을 못 먹어서 그런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해봐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삶의 책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진실을 바탕으로 삶의 책임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런 말들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다들 가니까 대학 가야지. 이거 완전 비겁한 거죠. 아직까지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야.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꿈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비겁한 말이죠. 꿈이 없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직업에 대한 꿈은 없지만 삶에 대한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애가 먼저 시작했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의 행동에 화가 나서 참고 넘어가지 못했어. 주어가 내가 됐을 때 사안이 진실이 되는 거죠. 친구들이 시켜서 했어요. 친구들이 제안했을 때 제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네가 한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참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성폭행범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성폭행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성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어서 문제래. 여러분, 말이 돼요? 그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다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내가 유혹이 됐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굴복했어요. 책임을 져야 개선이 있죠.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어려워요. 변화될 수 없죠. 제가 그걸 어떻게 참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선배니까 참아야지. 선배 아니면 안 참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선배 후배를 떠나서 그건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이야.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용기와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눈앞에 있는 사람과 온유한 관계를 맺을 확률은 엄청나게 증가하죠. 내가 연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상담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상담자에게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상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담자가 훈련이 부족해서 판단하는 말들을 막 쏟아뱉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가 이랬구나 하면서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판단을 막 얘기해버리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진실을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면 그럼 그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거짓말한 걸까요? 진실되게 말했을까요? 진실되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을 기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신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한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는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전 그렇게 용기 있게 하고 싶습니다. 까지는 오케이인데 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세계로 초청하십니까? 아, 너 되게 긍정적이고 참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의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근데 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사실은 이럴 거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그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 자기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셔서 그래, 나도 너 기대한다. 절대 부인하면 안 돼. 화이팅! 그랬다면 베드로도 유다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감당하지 못하고. 진실의 세계가 잔인하고 아플 수 있지만 진실의 세계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진실의 세계에 다가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문제다. 어떤 친구가 문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막 하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과 대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스스로 소외를 양산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연민의 세계, 온유의 세계로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는 거죠.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저 사람 얘기 듣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리고 실제가 뭔지 천천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붙드는 연습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망각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이 면 중에 점을 하나 딱 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딱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넓어. 근데 아까 그 지점을 선택했어요. 둘 다 똑같은 걸 선택했어요. 근데 처음에 선택한 사람하고 넓은 지점하고 선택한 사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왜냐하면 선택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밖에 몰라서 이걸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게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많은 게 있지만 이걸 선택한 사람은 힘들었겠지만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갇혀서 어쩔 수 없이 강박적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의 파워는 굉장히 다르죠. 세상에 대한 진실도 그러하죠. 광성드림학교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근무하다 보면 전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유지가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해.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의 풍토에 대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가운데 여기 선택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당당하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은 이거밖에 몰라서 이걸 선택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하나만 봐도 어머 어머 그런 게 있었대, 어머 어머 그런 게 있었대 하면서 마음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옵션이 열릴 때마다. 그러면 이제 탓하는 거죠. 학교가 왜 그래? 어떤 집사님이 날 소개했어. 근데 여러분, 그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 탓할 수 없어요. 내가 알아보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은 당당하고 넉넉하고 진리의 능력을 가질 수 있죠. 부모님이 강제로 믿음을 아무리 주입한들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엄청 약해요. 기회가 있으면 떠나죠. 많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른 사람은 강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로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너 부인할 거야. 너 너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베드로는 사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리고 실제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구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진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사실은 베드로가 있는 자리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 베드로는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짜 양을 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불림 받았죠.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판단하기보다 사실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은 판단을 신뢰하기보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관찰하는 건 책도 보고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내 판단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사안을 폭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개신교가 굉장히 믿음을 강조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색깔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게 개신교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색깔을 굉장히 명확히 하려고 해서 다양함을 소거시키려는 형태가 되게 강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아주 형편없는데도 바른 믿음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행동이 바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다르지만 행동이 바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회에서 보면 소시오패스 같이 보이는 개신교인들이 많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진리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실제 이 세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진리 앞에 두렵지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직접 읽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을 공부하면서 진짜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진짜의 세계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삶의 방향을 딱 정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의 세계에 들어가면 결국 선택해야 돼요. 그건 누구의 몫이냐? 나의 몫이죠. 그때 내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사람과 연대하고 함께 갔을 때 진정한 존재의 당당함, 누군가가 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꿈틀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때 소위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음 아프지만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분이 잔인한 분으로 직면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 너무 온유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사실은 너 그렇지 않아. 그건 네 모습 아니야.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그런 거 너 아니야. 너는 비겁하게 부인할 거야. 도망갈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앞에서 쉴 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다. 그런 너도 나에게 쉴 자리가 있을 것이다. 너무 빨리 판단하고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굳어지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고 3번 부인하고 그런 진창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일어나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 가운데 당당하게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성령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타인을 판단하는 걸 넘어서 타인을 관찰하고 그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내게 온유함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 식사가 망쳐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걸 알았지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봅시다. 자녀들에게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두려움에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팔아야 제자들인 걸 알겠지만 오늘 해야 될 감사를 하시고 오늘 해야 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밥상을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본다는 건 나쁜 일만 정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위기와 이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함께 속상할 거 속상하고 오늘 같이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근데 빠른 판단으로 오늘 내게 차려진 밥상까지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거나 자녀들 돌보지 않고 도망가 있을 때 있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판단을 의지하여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빠르게 판단해야 될 때는 빠르게 판단하고 힘을 주어 도와주고 훈육해야 될 때는 훈육하게 하시고, 그러나 감사할 것이 모두 다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려야 될 거 누리고 오늘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해야 되는 갈등도 피하지 않고 겪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양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쟁 도피 반응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빨리 판단해야 돼, 빨리 판단해야 되고요. 근데 빨리 판단하지 않아야 될 때도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문제인 건데, 우리 교사들은 정말 긴박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박하게 처리해야 될 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데
긴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멈춰서서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고 아이들에게 좀 미안할 때도 많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순간순간 선생님들은 이제 빨리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는 걸 멈추고 이걸 아주 기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성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잘 사용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격려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견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선생님의 가르침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를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화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대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화가 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처할 때에 멈춰서서 그걸 관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물어볼 수 있는 베드로처럼 너무 당당하게 전 그럴 일 없습니다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합니다. 전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양육에 그런 성령의 개입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빠른 판단을 너무 쉽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연민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